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고물가 때문에 빵 하나, 칼국수 한 그릇 사 먹기도 부담이라는 말이 요즘 서민들 사이에선 일상이 됐습니다. 동네 빵집 사장님들은 설탕과 밀가루 같은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경기 침체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탕, 밀가루, 전기처럼 이 생활에 꼭 필요한 기초 품목들 뒤에서 독과점 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주고 혼자만 잘 살면 좋은가 소비자들도 묻고 싶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과연 기업들의 정당한 이윤 추구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담합 행위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가격 관리 수단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나선 것도 사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지금 이번 조치들이 당장 물가를 크게 낮추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시작이 돼야겠습니다. 독과점과 담합으로 서민 경제가 흔들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가습기의 건강 위험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팩트체크해보고요.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과 시장 반응에 대해서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7일 오전 4시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개막식을 합니다. 개막에 앞서 경기 일정이 먼저 시작됐는데요. 우리 선수단으로는 처음으로 이 종목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이 정전되는가 하면 이 심판이 주관적으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황당한 판정 논란까지 벌어졌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보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 종목은 얼음 위에서 둥근 돌을 밀어보내고 앞에서 솔로 바닥을 쓸어가며 작전 싸움을 벌이는 경기인데요. 이 동계올림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컬링, 2번 쇼트트랙.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가습기에 수돗물을 넣으면 폐암을 유발한다. 이런 정보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볼게요.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습기에 수돗물을 넣으면 폐암을 유발한다니 이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콘텐츠 제목이 이런데요. 설마 가습기 이 물로 채우셨나요? 당신의 작은 습관이 폐암 유발하는 이유, 이렇습니다. 지난 3일 모바일 포털 다음에 게시된 콘텐츠인데요. 네. 한 유사 매체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가습기에 수돗물을 넣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폐를 공격해서 폐암을 유발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위험을 과장한 공포 마케팅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채널은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돗물에는 염소가 있어서 세균이 덜 생긴다는 말만 믿고 수돗물을 가득 채우셨다면
지금 당장 가습기 작동을 멈추고 이 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선택한 수돗물이라는 작은 습관이 보이지 않는 미세 가루가 되어 당신의 폐 깊숙한 곳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말이죠. 네. 또 이렇게도 전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을 넣고 가동하면 이 미네랄 성분들이 물방울과 함께 미세한 고체 입자가 되어 공기 중에 살포됩니다. 이것이 가구 위에 하얗게 내려앉는 백분 현상의 정체입니다. 공기청정기 옆에서 초음파 가습기를 틀었을 때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는 이유도 바로 이 광물질 입자 때문입니다. 비흡연 여성이 폐암에 걸리는 원인 중 하나로 실내 미세먼지 노출이 꼽히는 만큼 수돗물 가습기가 뿜어내는 이 하얀 가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습기에 수돗물을 넣고 가동을 하면 폐암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썼네요. 이건 네. 사실일까요? 제목에서도 그렇고 콘텐츠 본문에서도 그렇고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을 넣고 가동하면 폐암이 유발되는 것처럼 글을 썼는데요. 네. 여태까지 이 초음파 가습기 수돗물 사용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거나 검증된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엄청난 문제가 됐을 테고요. 예. 이 콘텐츠도 직접적으로 무슨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을 넣고 가동하면 미세 입자가 분출된다. 수돗물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폐로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이런 흐름으로 글이 쓰여 있는데요. 굉장히 무책임한 콘텐츠입니다. 이 글을 읽고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네. 이 콘텐츠 작성자는 눈길 끌고 관심 받고 조회수 높이면 그만이겠지만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가습기 제조사들은 이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을 넣으라고 사용 설명서에 기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가습기 제조사들이 이 채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든지 해서 좀 속 시원한 결론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과 규소 함량이 높은 시판용 미네랄 음용수, 증류수를 넣어서 쥐를 이용해 흡입 독성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수돗물과 미네랄 음용수의 공기 중 질량 농도가 증류수보다 높았고 폐포 대식세포에 반응을 일으키지만 호흡기계의 급성이나 아급성 독성, 폐 염증이나 조직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초음파 가습기만 문제를 삼는 걸까요? 이 초음파 가습기는 진동자라는 부품이 이 초당 수십만 번 내지 수백만 번 진동하면서 물을 아주 미세한 입자로 쪼갠 다음에 송풍기 바람에 실어서 날려보내는 원리입니다. 네. 이 방식은 이 물리적으로 물의 입자를 작게 만드는 방식이라서 이 상대적으로 가습기에서 나오는 물 입자가 큽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도 이 작은 물방울에 녹아있는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돗물 속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칼슘, 나트륨, 칼륨, 규소, 철, 구리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 나온 이 작은 물방울에서 수분은 증발해버리고 물 외에 다른 성분은 떠다니거나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하얀 가루라고 해서 백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돗물 말라붙은 자리에 하얗게 물때가 끼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배출하는 원리로 작동이 되는데 끓는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 입자는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함께 섞여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물을 얻을 때 물을 끓여서 모은 수증기를 식혀서 담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증류수를 만들죠. 그렇군요. 초음파 가습기에 수돗물을 넣으면 미네랄 성분들이 함께 공기 중으로 나온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되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함께 가동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 아실 텐데 공기청정기를 켜놓고 가습기를 틀면 미세먼지 농도가 쭉 올라갑니다. 이건 네. 가습기에서 나온 물 입자를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로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실외에서 접하게 되는 미세먼지와는 약간 좀 다릅니다.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는 이 물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인데요. 그래서 유해성도 실외에서 접하는 미세먼지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좀 찾아봤는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진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가습기 사용 물의 종류에 따른 공기 중 유해 물질 농도 평가입니다. 오늘 팩트체크 주제와 딱 들어맞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가정용 초음파 가습기에 각각 수돗물과 정수기물, 증류수를 넣고 공기 중 입자수 농도와 입자 크기, 공기 중 중금속 농도 등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입자수 농도와 질량 농도를 보면 수돗물, 정수기물, 증류수 이런 순서로 입자수가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요. 발생되는 입자의 크기도 99% 이상이 0.4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폐포로 들어오기 쉬운 입자 크기를 나타냈습니다. 사용되는 물의 원액 중의 중금속 농도도 수돗물, 정수기물, 증류수 순서였고 이 공기 중 농도도 전체적으로 같은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만 연구진은 농도가 낮아서 공기 중으로 발생된 중금속이 건강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습기 종류에 따라서 그 미세먼지 발생량도 다를까요? 네, 이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가열식과 원반이 돌아가면서 자연적으로 물을 증발시키는 기화식은 이 수증기 입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물 이외에 다른 물질을 내보낼 우려가 매우 적습니다. 초음파 방식은 상대적으로 물 입자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나올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가습기 제조사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라고 권하는 건데요. 네. 이 수돗물에는 염소가 잔류해 있기 때문에 미생물 번식을 막아줍니다. 원래 이 가습기와 관련된 건강 이슈는 수조 안에 병원성 미생물이 번식하고 이게 물방울과 함께 공기 중으로 나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데요. 이 초음파 가습 방식에서는 수조에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 작은 물방울에 미생물이 올라타서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고 그게 인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잔류 염소가 미생물 번식을 어느 정도 막아주니까요. 네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 가습기를 매일 닦아 쓰기가 귀찮으니까 편하게 쓰라고 수조에 타서 쓰는 살균제를 만든 건데 그게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거를 개발 당시에 간과한 거죠. 충분히 실험 평가를 하지 않은 거고요. 네. 그럼에도 이 가습기 사용이 주는 이점이 너무나도 크니까 계속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건조한 겨울철에 실내 습도를 잘 유지해주면 감기 등 감염 위험이 낮아지고 피부와 눈 건조, 코점막 건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이 연구진은 가습기 사용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대 연구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습기에 사용하는 물을 선택할 때는 발생된 수증기에 함유된 불순물의 정도가 수돗물, 정수기물, 증류수 순서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가습기의 사용으로 인한 미네랄 성분이 공기 중에서 검출되나 이것이 심각한 건강 영향을 주는지는 결론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수돗물 사용으로 인한 가습기 물탱크의 백화 현상과 찌꺼기 잔류 현상 또는 이런 찌꺼기를 먹이로 해서 미생물 번식이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물탱크 수조를 잘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3일 정도마다 청소하는 거를 권장을 했고요. 그리고 습도를 50% 이상 높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함량이 적은 물을 사용할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음파 가습기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분무량이 많고 초기 가동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수조와 물에 잠기는 부품을 잘 청소할 수 있다면 초음파 가습기에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이외에 다른 물질이 방출될 우려는 적지만 배출되는 증기가 뜨거워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 네. 알아보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습기에 수돗물을 넣는다고 해서 곧바로 폐암에 걸리지는 않으니까 안심하고 초음파 가습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틀이나 사흘 정도에 한 번은 꼭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찜찜하신 분들은 정수기물 넣어서 쓰시고 매일 청소하시면 되겠고요. 무책임한 내용으로 조회수 올리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발버둥 치는 이 유사 매체들은 잘 봐놨다가 거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됩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가습기 사용과 건강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선포하면서 매우 강경한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요.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언젠가 내 집 시간은 어떤 방안들이 추진되게 될지, 집으로 돈 버는 시대가 과연 끝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네, 97 플러스 공급 대책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어수선할 것 같아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129 공급 대책이 잊혀져 버릴 정도로 대통령의 X 발언이 정말 연일 또 새벽 1시에도 나오고 이럴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체는 새 정부가 추진할 그런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저께 그 주간 동향 조사가 나오긴 했는데 네. 주간 동향이라는 거는 실거래를 확정짓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를 좀 거꾸로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서울 기준으로 0.31에서 0.27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주말을 끼고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메시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상당한 관망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택을 처분하라는 그런 사실상의 그런 이제 처분하는 것이 좋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그런 방식의 메시지가 조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인 건데 투기 근절 그리고 집값 안정이 그 핵심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대표님? 네. 그 짧게 보면은 지금의 논란은 양도세와 관련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좀 길게 보면은 지금 새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서울 중심의 1극 도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나서 서울로 올라오고 네. 집값이 비싸서 이제 경기도로 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지방에서는 청년들 없어가지고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방도시 소멸이 발생을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풀과 초식동물, 육식동물로 비유를 했는데 네. 풀이 없으면 초식동물도 없고 초식동물 없으면 육식동물도 없어지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생태계가 거의 이제 멸종 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쳐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 보이고요. 그거를 앞으로 장대하게 고쳐 나가는 그런 개혁의 과정에 있는데 다만 결국은 시장이 그런 걸 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을 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5월 9일에 이번에 양도세 없애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 말겠다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래는 소위 기재부가 업무 보고를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네네. 올해 5월 9일에 종료가 되는 그런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그냥 종료하겠다라고 하면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 때부터 벌써 4번째 연장해 오고 있다가 이번에 그러니까요. 처음 종료가 되는 거다 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관료를 질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종료하겠다고 하면 종료를 해야지 계속 그냥 연장을 하고 네. 이번 돼서 종료하는데 그 종료하는 것도 확실히 종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또 여지를 두면서 한두 달 미루거나 아니면은 네네네. 5만 이런저런 게 붙으면 사람들이 그걸 믿겠냐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막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지금 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다주택자를 어떻게 뭐 하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는 정부 정책 신뢰를 쌓기 위한 그런 빌드업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쌓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네. 항상 그 피해는 수요자들에게 돌아갔잖아요. 네.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 정말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000피보다 쉽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아닌 말일 수도 있지만 아마 대통령이 맞다고 쉽다고 생각한 배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코스피는 뭐 한국 기업들의 성과인데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해외 시장의 사이클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의 그 경기 사이클까지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 실적, 이익 모멘텀을 높이고 이런 과정은 한국 대통령이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외국인의 지분이 1%도 안 되는 시장이고 한국의 제도만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장 이번에 나온 메시지 중에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 네. 이러셨잖아요. 그거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원래 다주택자의 그 양도소득세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데 네. 양도세라고 하니까 새로운 세금 같지만 소득세니까 저희가 급여 소득세하고 똑같은 소득세율이거든요. 그래서 6에서 45%로 쭉 올라가는 그런 소득세 구간인데 네네. 소득세 45% 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긴 하실 거예요. 이게 10억이 넘어야 45%고 통상적으로 뭐 8,800만 원 또 그 밑에 쭉 전으로 이렇게 소득세율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이 소득세율에 가산세가 붙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은 20% 포인트가 붙고 또 3주택 이상이면 30% 포인트가 붙다 보니까 네. 최대 45%에다가 30% 포인트가 붙어서 이게 75%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지방 이게 또 붙기 때문에 7.5가 붙어가지고 최대 82.5%가 돼버린 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 소득세처럼 그냥 저희가 내는 일반 소득세처럼 중과를 유예해 주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 되자마자 바꿨던 그런 시행령 개정이었습니다. 윤 정부에서는 이제 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여소야대여가지고 법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시행령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갔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했냐면은 이제 국민의힘 정부가 집권을 하면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나 이런 건 다 일반 세율로 풀어주고 네. 민주당에서 집권하면은 그냥 중과세율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더 공고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했냐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그러면은 끝나고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아까 그랬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유예를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꾸 유예라고 단서를 하니까. 다니까 이제 대통령이 왜 그런 거를 이제 관료들이 자꾸 단서를 다 알거나 하면서 이제 후퇴를 하냐라는 이제 한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그것도 세금도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국세청장이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언론에 공표를 했는데 주택의 양도 차익이 10억이 난 경우에 다주택자가 만약에 현 5월 9일 이전에 그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10억이니까 15년 보유했다 치면은 세액은 아마 한 2억 6천 정도 낸다. 그러니까 너가 10억 벌었고 15년 갖고 있었다면은 네. 2억 6천만 원 내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건데 네. 2주택 중과 이제 2주택자가 되시면은 그 세금이 5억 9천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3주택이 되면은 10억을 벌었을 때 6억 8천까지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국세청장이 이제 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5월 9일 이전에 팔라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를 이제 보조적으로 보여주는군요. 서포트하는 그런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도세 중과는 이제 주택을 처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어떤 일반 세율을 적용받던 거를 다시 중과 세율로 이제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다주택 자체를 좀 막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5월 9일 전후로 이렇게 차이가 나겠네요. 네. 불과 석 달밖에 근데 남지 않았어요. 이미 급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같고 차라리 증여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올라간 세금 전에 처분을 하는 것이 내가 유리하다라고 느끼게 유리하겠죠. 되면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처분을 하려고 할 건데요. 팔든 증여를 하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이제 당연한 과정이고 다만 이제 양도세는 끝이 아니고 앞으로 나올 그런 여러 가지 제도 정책의 과정일 뿐이고 네. 그리고 대통령의 다른 발언들도 뭐냐면은 결국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 불리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가지고도 그냥 팔라고 맞아, 해서 팔면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그냥 팔지 말라고 해도 이제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유리하겠다.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팔지 말라고 해도 파는 게 유리한 상황이 돼야 된다는 이런 거는 이제 보유 부담을 확실하게 높일 거라는 거를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이제 중과 유예 종료는 그냥 어차피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보유세까지 건들겠다고 하니까 이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국토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를 두고 그래서 그 전에 좀 조속히 처분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집주인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세금을 전월세 시장에 전가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떨까요? 일단은 월세하고 전세를 좀 나눠가지고 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임대차 시장이 가장 불안했던 시기는 그 코로나 시기였는데 네, 그렇죠. 그때 2020년, 21년에 전세가 얼마나 이제 치솟았는지 다들 기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그 당시에 주택을 처분하고 전세로 가려던 때였는데 네. 저희 단지 전세가 60%가 상승을 해가지고 60%가 상승했어요. 네, 5억 전세가 8억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약과였고 어떤 데는 뭐 6억 전세가 11억 되고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3개월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전세가가 그렇게 대폭등을 했는데 네네. 그런 폭등 과정에서도 월세는 상당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그 월세를 금리로 나누다 보니까 네네.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이제 굉장히 폭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2년, 23년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게 있었고 12월 달에 이러면서 채권 금리가 튀어올랐고 금리가 튀어오르는 과정에서 전세 가격이 이제 대폭락을 했거든요. 전세가 대폭락을 하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역전세라든가 전세 사기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때도 월세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라는 거는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 가계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 거의 미세하게 변하는 거북이 같은 존재여 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뭐 폭발적으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월세 가격이 변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고요. 지금 월세 가격은 그냥 소득 증가에 따라 가지고 월세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도 오르고 있지만은 네.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처럼 월세가 변했던 적은 한국 역사에 그냥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월세는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전세보다는 좀 더 월세를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세 목돈을 묵혀두는 것보다는 뭐 코스피도 좋고 하니까 맞아요. 차라리 목돈을 투자하는 게 낫겠다 해서 월세로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은 아파트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비아파트 기준으로 월세화가 높아진 거는 네. 전세 사기 사건 때문이었지만 아파트는 전세 사기 사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월세화가 이제 크게 늘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시장이 자연스럽게 나는 월세를 전세보다는 그냥 선호한다. 월세가 좀 좋은 것 같다 이러면서 월세가 선호되는 게 좀 증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과 월세 선호가 합쳐져서 월세가 이제 좀 미드 싱글 정도로 4에서 6%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정도의 월세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주택자의 매도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금리 따라가는 건데 월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금리가 위아래로 변동하게 되면은 전세 가격에 좀 변화 포인트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팔지 못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매수할 만한 그런 시장의 구매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 매도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매도를 그렇죠. 못 하는데 본인들의 매도 때문에 전세 월세가 올라간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상용 모순적인 네. 표현입니다. 어. 한국 역사에서는 전세 월세가 급격하게 변했던 기간들이 있는데 다주택자가 매도해가지고 전월세가 급격하게 올랐던 기간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월세가 급격하게 변동이 될 그런 우려는 안 네, 해도 지금 되겠네요. 월세가 오르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전세금을 빼서라도 주식하고 싶어서이지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전세가 중간 단계였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간 다음에 그 전세금에 나중에 좀 보태가지고 집을 사셨는데 지금은 전세도 싹 다 대출이고 그 다음에 전세금이 자기 자본이신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월세로 돌리시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확실히 월세 선호 증가로 네.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올라간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표님 지금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주택을 팔고 서울의 똑똑한 한 채에 집중하자 그런 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양도세 부분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공제를 대폭 해주고 있다면서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세금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방금 양도소득세를 다뤘지만 보유세도 다주택자가 분리하고 취득세도 다주택자가 분리합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사고 갖고 있고 파는 생애주기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네. 살 때 세금 내고 갖고 있을 때 세금 내고 팔 때 때도? 세금 냅니다. 근데 팔 때 내는 게 양도소득세고 갖고 있을 때는 보유세고 네. 살 때는 취득세인데 다주택자가 이 세 구간 다 분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럼 다주택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그 한 채이 1주택으로 가겠다는 거고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혜택들을 활용해 가지고 좀 갈아타면서 더 고가 주택으로 가면서 재산을 불려왔던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계 제일 역설이 뭐냐면은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주택 보유 기간이 더 길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1주택자들이 주택 보유 기간이 더 짧으세요. 1주택자들은 통상 4에서 6년 갖고 있고 그 4에서 6년 주기로 계속 갈아타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주택자는 그냥 한번 갖고 있으면은 이제 십수년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임차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세팅됐고 팔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그렇죠. 쭉 가져가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1주택이신 분들은 1주택 혜택이 좀 크고 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공제 차원이 아니라 아예 면세를 해버리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나 1주택의 행태가 이게 너무 좀 쏠리다 보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과유불급인데 네네. 1주택 행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극도의 1주택화 그러니까 고가, 초고가, 초초초고가로 점점 모든 돈을 다 연끌해 가지고 그거를 사면서 그쪽 가격이 랠리하는 것이 지금 이제 똘똘한 채라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고 이거가 이제 2020년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23년부터는 지방 소멸까지 그 자양분화하면서 네. 서울의 이제 극도의 똘똘한 채 시장으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낸 문제가 결국은 대통령이 인식한 지방 소멸과 서울 1극이라는 도시 구조였고 이로 인해서 청년들 세대들이 연애 결혼 출산 못하고 통고토학 멀어지고 하는 이런 이제 국가급 위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똘똘한 채에 주어지는 혜택들이 뭐냐? 이제 그것들을 좀 해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이제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똘똘한 채에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컸던 거예요. 네. 어떤 그래서 것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보유하면 원래 보유세를 내는데요. 네. 누구나 다 보유세를 내지만은 그리고 처분할 때는 이제 양도세를 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모든 세금에서 중과받을 일은 없으니까 네. 다주택자 대비해서 유리한 게 있는데 양도할 때 일단 이제 보유 기간의 공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분할 때긴 하지만 좀 복잡한 개념인데 근데 저희가 집을 팔 때 이런 겁니다. 그냥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작년에 그 압구정에 있는 어떤 한 주택을 처분하신 분이 네. 사신 거는 이제 십수년 전에 20억에 사셨는데 처분은 120억에 하셨어요. 와. 그래서 100억이 났죠. 이렇게 우화가 나오는데 이제 100억의 양도 차익이 났는데 원래는
이 100억의 양도 차익이 나면은 거기서 물가 상승률만큼은 빼줬었어요. 과거에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년에 2% 정도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10년이면은 10년에 한 20% 정도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물가 오른 만큼 자산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물가만큼 오른 거니까 그거는 초과 수익이 아니고 물가 그 윗부분이 초과 수익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는 개념에서 네. 예를 들면 100억이 올랐으면은 그중에 20%는 물가로 올라간 거고 네. 80억은 이제 초과로 올라갔으니까 여기다 과세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장기 보유 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 보유 공제가 이명박 정부 때 10년 보유하면 80%까지 공제해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제도의 효력을 톡톡히 봤죠. 이분이 100억의 그랬군요. 처분이 났는데 80%인 80억을 공제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80억은 다 공제, 그럼 나머지 20억이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한 40% 세율을 때렸더니 이제 한 8억 얼마 내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100억 이상의 양도 차익이 났는데 이제 9억이 안 되는 세금을 내니까 많은 혜택을 받았네요. 네,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이제 기업인들이 일단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인의 그 법인세 전 이익이 100억이면은 법인세율 24%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자산 한 주택 갖고 있어서 이제 실질로 내는 세금은 9%고 100억에 9억 냈으니까 네. 9%고 나는 100억 벌면 24% 내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건물의 매도에서도 그 정도의 공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 뉴스 이후부터 더더욱더 그냥 이제 너무나 과도하게 상한의 제한이 없는 그런 장기 보유 공제 80%가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좀 축소가 되려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은 간단한데 그냥 과거처럼 물가 공제 수준으로 네. 우리가 물가가 올라간 만큼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초과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거가 이제 공제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손보겠다는 게 그 대통령 발언인 것 같고요. 실제로 X의 여러 가지 발언들도 보면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제 비거주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네. 비거주 1주택 하신 분이랑 거주 중에 1주택 하시는 분들이 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봐야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그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1주택에 있는 과도한 제약 없는 이런 혜택들이 너무 크고 그 혜택들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좀 증폭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바꿔나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국 보유세 개편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대표님은 혹시 어떤 식으로 보유세 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아까 양도세 공제를 얘기했지만 네. 이제 그건 이제 처분 단계에 있고 똘똘한 한 채가 보유세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보유세도 재산세하고 종부세라고 하는 이제 이중화된 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설명하기 좀 길긴 하지만은 재산세는 그냥 직관적으로 저희가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 집에다가 매긴 세금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회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냥 누구나 다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 회피하는 방법론이 너무 발전을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던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 때 그거를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도 와해되기도 했고 현재는 은행의 신탁을 포함해가지고 신탁이나 법인 등등 오만 잡종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종부세를 전부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를 높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종부세를 높였더니 종부세가 또 부동산이 많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이 큰 사람한테 많이 가는 것이 세 원리에 맞지만 그때는 오히려 채수가 여러 채인데 가액은 더 적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버리니까 이제 그 당시 국민들이 완전 석이 나갔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냥 종부세를 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살리려고 막 심폐소생술 하기보다는 그냥 세 원리를 좀 더 깔끔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고가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그런 재산세 구간이나 보유세 구간을 좀 신설해가지고 다른 일반 주택과는 별 상관없는 방식으로 그 세 구조를 바꿔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세제 개편하는 데에서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단 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해요.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관료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2월 당장 이번 달이잖아요.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거의 곧바로 낼 거고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나오면은 은행 대출을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길 것 같고, 그리고 세제와 관련해서는 김원범 정책실장이 지난 인터뷰를 보면은 2, 3월 중 내겠다고 했는데 아마 세제와 관련해서도 거의 이제 후속해서 곧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방선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시장의 영향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일단 본인이 직접 글을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과 부동산은 해외 이슈냐 국내 이슈냐의 그런 개념인데, 주식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부동산은 어쨌든 한국에 있는 그런 리소스를 활용해서 네. 제도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젠가 내 집 시간,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커넥티트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컬링이었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